데이터 오피스 사업부의 정경석 과장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COP 과정으로서 저희가 텐서플로우 자격증을 딴 얘기를 좀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이 텐서플로우는 사용자 수준에 맞게끔 그 랩핑 API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자기 수준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접근하고 싶으면은 텐서플로어의 저반의 API를 사용하시면 되고,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아주 직관적인 케라스 같은 API를 이용을 하게 되면 쉽게 모델을 빌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든 강력한 ML을 제작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모바일이 됐던 클라이언트가 됐던 여러 곳에서 텐서플로우 모듈이 동작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연구를 위해서 어떤 강력한 실험 같은 것들을 해볼 수 있게끔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딥러닝 프레임워크가 텐서플로우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텐서플로우로 할 수 있는 작업을 크게 세 가지 정도만 거론을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초보자용으로 간단하게 이게 패션 미니스트 데이터인데 10가지의 어떤 쇼핑몰 관련된 데이터들을 딥러닝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분류를 하는 그런 것들을 텐서플로우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필기체 숫자 인식 같은 경우인데 단순히 이렇게 딥러닝뿐만이 아니고 GAN이라고 해서 강화학습 말고 적대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학습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까지도 텐서플로우로 적용하여서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필기체로 입력한 것을 컴퓨터가 맞춰볼 수 있는 것들을 딥러닝이 아닌 간이라는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실제로 학습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텐션이라는 어떤 기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고급 딥러닝 기법인데 이런 것들도 기계 번역 같은 것을 적용을 해서 실제적으로 사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소개를 잠깐 드리면은 인공지능 딥러닝 개발자 국제 자격증이라고 하고요. 응시료는 $100 정도인데 실시간 온라인으로 실제 시험을 볼 수가 있고 5시간 안에 시험을 제출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통과 여부를 알 수 있는 그런 시험 제도입니다. 파이참이라던가 아나콘다 가상환경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사전 지식이 좀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인지를 하고 알게 되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자격증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격증을 받았을 때 혜택이라고 한다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머신러닝하고 딥러닝의 실력을 어느 정도 검증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깃허브하고 링크드인에 전자 배지를 달 수가 있어서 쉽게 자기 어떤 존재 가치들을 알릴 수가 있고, 공식 텐서플로우 개발자 네트워크에도 이렇게 등재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스터디 운영 계획을 우리가 이 COP를 이용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계획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구성원들은 9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데이터 오피스 사업부에서 5명, 그리고 그 외에 본부에서 참여를 많이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스터디 목표를 정했었는데, 첫 번째는 딥러닝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파이토치로 COP를 많이 해왔었는데 텐서플로어와의 어떤 특장점을 비교해보고 이런 부분들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딥러닝 프레임워크로 구축된 소스들이 꼭 텐서플로어로만 되어 있거나 파이토치로만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어떤 기술은 파이토치가 먼저 나올 수가 있고 어떤 기술은 뭐 케라스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특정 딥러닝 프레임워크만 익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는 어떤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하나의 COP 안에서 이루어졌던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역시나 자격증 COP니까 자격증을 모두 취득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터디 교재는 이러한 책을 보조적으로 활용을 했고요. 기타 다른 교재라든가 웹 자료들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스터디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한 주제에 대해서 발표자가 실습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하는 방식이고, 듣는 사람들도 그 결과에 따라서 질문과 토론에 참여하는 방식이었고, 해당하는 자료는 PDF 파일로 공유를 하거나 콜랩을 그 URL을 제공함으로써 바로 실행까지 원격으로 해볼 수 있는 그런 실습 체계를 갖추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터디 계획은 딥러닝 기초부터 실제적으로 이제 자격증을 따기 위한 기출문제 풀이까지가 있었는데, 사실 왼쪽부터 한 사전 훈련된 모델까지는 우리가 그동안의 COP에서 다뤄왔던 내용을 가볍게 터치하고 정리하는 수준으로 빠르게 진행이 됐고요. 이 COP에서는 기출풀이 쪽에 집중을 해서 자격증을 따기 위한 용도의
어떤 기간들이 많이 이루어졌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스터디 진행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채팅을 통한 업무 협업 툴인 슬랙을 이용을 했었습니다. 실험 결과를 공유하고 서로에게 어떤 자극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민하게 SNS를 통해서 파일 공유 및 그 다음에 작업에 따른 알람 기능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질문이라던가 또 누가 짠 코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한번 보거나 그걸 또 다시 디벨롭 해보는 그런 과정들을 이 SNS를 통해서 계속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와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히도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이지 않아서 정해진 기간 안에 전원이 합격을 하는 어떤 쾌거를 이뤘고요. 거기에 따른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신기술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도전을 해봤는데요. 지금은 어떤 기술들이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또 기술 자체가 하나의 테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AI 같은 어떤 기술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과 수동적으로 접근하는 것과는 시야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AI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 어떤 업무를 해나가고 실제로 비전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AI는 공유와 상생, 나눔 이런 키워드가 생명입니다. 나만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줌으로써 그 다른 사람의 어떤 컨트리뷰션이라던가 실제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더욱더 서로에게 어떤 발전을 줄 수 있는 어떤 문화가 생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지금의 어떤 기술 트렌드를 잡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덕목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COP를 하고 있지만 단순히 사내의 어떤 네트워크만으로는 어느 정도 수준 아니면은 업계에서 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내적으로 작은 스터디부터 어떤 커뮤니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같이 전문가들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특히 이런 쪽 작업들은 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원격으로 웹 기반으로 작업을 하고 실시간으로 바로 실행해 볼 수 있고 그거를 바로 해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뚜렷한 목적의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COP를 단순하게 도시락을 얻어먹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한다 그러면 개인의 목표보다는 더욱더 생각보다 더 큰 목표를 얻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선배님과 후배들과 같이 진행을 함으로써 대외적인 활동들도 하게 됐는데요. 온라인으로 교육 콘텐츠도 만들어봤고 재능 기부 형식으로 밖에서 강의도 해봤고 여러 가지 올해의 많은 어떤 도전과 실험들이 진행이 됐던 거는 하나의 이런 COP에서 함께하는 어떤 집단지성의 힘이 저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런 기술들을 단순하게 지식 탐구로 끝내지 않고 업무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시각화해 본다라던가 대용량의 데이터를 클러스터링 해가지고 군집화를 해본다라던가 다음 COP에서도 이런 어떤 업무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다와 같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GCP COP 2020년 활동 결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COP장 클라우드 사업부 임정표라고 합니다. 저희가 활용을 했던 리소스들은 중간에 메시지를 이제 동기화해주는 펍섭이라든지 인증 관련된 IM 뭐 이런 건 필수고 VM을 만들기 위한 컴퓨터 엔진,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 엔진, 그 외에 클라우드 스토리지라든지 빅쿼리 등을 활용을 했고요. 간단하게 GCP상의 인프라스트럭처를 말씀을 드리면은 컴퓨터 엔진이라는 각 상품들이 이제 GCP에서 제공을 해주는 그 서비스들을 뭔가 좀 브랜드화해서 이름을 붙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엔진은 이제 실제 VM 인스턴스를 띄우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실제로 이제 시세 정보를 받아서 주문을 체결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가고 있고 주문과 관련된 이제 시세 정보를 받아오는 애플리케이션들은 쿠버네티스 상에 이제 이미지 형태로 올라가 있고요. 중간에 이제 얘가 시세 정보를 넘겨주면은 그 시세 정보를 받아서 애플리케이션 쪽에서 이제 주문을 넣을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데 중간에 메시지 처리되는 이 흐름을
클라우드 펍섭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주문을 넣을 때 펍섭 활용을 해서 실제 주문을 이제 넣는 코드는 클라우드 펑션이라는 걸 활용을 해서 실제 주문을 넣고 있고요. 비쿼리라는 이제 데이터 처리 상품을 이용을 해서 실제 체결 결과 값들을 여기서 수집을 하고 애플리케이션 쪽에서 잔고를 확인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동작하도록 인프라를 갖췄습니다. 결과 화면이긴 한데 애플리케이션 로직 자체는 굉장히 단순해서 그냥 저평가면은 그냥 매수, 고평가면 매도 단순한 로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GCP 상에서 어떻게 저희가 그러니까 인스턴스들을 배포를 하고 이제 실제 구체적인 타이핑을 했는지에 대해서 쭉 동영상을 작성을 했습니다. 각 상품들을 이제 사용자가 이제 실제로 관련된 인스턴스라든지 이런 거를 배포를 해줘야 되는데 그 저희가 했던 작업들을 단계별로 지금 GCP 상에서 수행을 하였고 이 내용을 지금 동영상으로 저희가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금융 관련된 이제 프로젝트를 이렇게 간단하게 수행을 해봤고 차후 가능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적으로 가장 이제 하위 자격증만이라도 저희가 자격증 취득을 한번 해보는 걸 차후 목표로 생각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좀 애플리케이션도 좀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해서 뭐 저희가 업무 쪽에 활용하는 방안도 저희가 제안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GCP COP 2020년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COP 스터디 UI UX 디자인 발표를 맡은 금융부 이상열 과장이라고 합니다. UI UX의 개념을 먼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면은 먼저 UI는 고객이 마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사용을 할 때 직관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떤 형태로 있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 UI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조금 객관적인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UX는 고객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디자인은 어떻게 구체화되나? 먼저 어떤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그 근간이 되는 것은 바로 기업이나 어떤 집단입니다. 거기서 분석적 사고와 직관적 사고가 있는데 분석적 사고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기업적인 관점,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지표로 어떤 성과를 측정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객관적인 사고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혁신, 창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싱킹은 결국 이
분석적 사고와 직관적 사고가 균형적으로 녹아 들어가서 결국은 모두가 잘 되기 위한 디자인 싱킹을 달성하는 거라 볼 수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의를 보면 지속 가능한 우위를 창출하게 하는 디자이너적 사고방식을 디자인 싱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함의가 디자인 싱킹이 단순히 예쁜 디자인을 만드는 그런 목적만은 아니고요. 결국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가 녹아 들어간 점이 조금 독특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좋은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혁신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가장 큰 딜레마가 집단 내부에서 어떤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한 대립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예측 가능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을 운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신뢰성을 굉장히 중시하고요. 우리는 예측 가능한 결과로 내년도 사업 계획을 세우지만 사실 목적에 맞는 결과는 기업의 매출이 있을 건데, 어떤 그 매출은 우리가 모두 예측 가능한 결과에서 발생하는 것만은 아니다. 디자인에 대한 기업의 관점은 좀 신뢰성에 대한 부분이 지배적이고 좀 타당성을 좀 경시한다. 사실 이건 책의 표현이기 때문에 경시한다지만, 경시한다기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디자인적인 관점에서도 예측 가능한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럼 디자인 싱킹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기업 구조와 프로세스, 그 다음에 문화적 규범,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좋은 조직을 만들자. 두 번째로는 어떤 모든 업무들과 일들을 프로젝트 지향적으로 바라보자는 겁니다. 결국은 디자이너적인 접근 방법이란 것이 디자이너 간의 협업을 의미하고 최종적인 산출물을 통해서 서로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의미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강조하기 위해서 실적과 변화의 균형을 두 번 정했는데, 우리가 객관적인 실적을 달성하고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타당성의 관점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창조와 혁신, 즉 실적과 변화의 균형이 가장 중요하고 또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이 세 단계가 잘 이루어져야 디자인을 잘하고 디자인 싱킹을 잘하는 기업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전향적인 태도로 사물을 바라보고 잘 관찰을 해서 독창적인 경험으로 창조하는 이 세 가지 상호작용입니다. 요약하면은 디자인 싱킹 관점은 공간부터 시작해서 문제 정의하고 아이디어 찾고 프로토타입이라는 시제품을 만들고 평가까지 이 단계이고요. 조금 독특한 부분은 공간과 시제품 만들기입니다. 공간은 UX를 충족하는 게 어떤 것일까 스스로 생각해보는 사용자와 디자이너가 교감하는 과정이고요. 시제품 만들기는 최종 제품까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 볼까. 그래서 시제품을 만드는 것이 디자인 싱킹의 좀 특이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실제 디자인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는가, 좋은 디자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와이어프레임과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과정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요. 사실 이 두 가지 관점은 디자이너들도 많이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개념을 다시 요약을 하면은 와이어프레임은 미래에 대한 스토리,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단편적인 스스로의 아이디어를 스케치든 뭐든 초기 단계에서 발현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디자이너 간에 혹은 구성원 간에 의사소통을 하고 작업의 기록으로 남기고 이제 프로젝트 방향 설정 기초 작업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와이어프레임은 프로토타입과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건데, 실제로 구동은 할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용자 테스트용으로는 좀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고요. 프로토타입은 여기서 와이어프레임 단계에서 더 나아가서 개발 직전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시제품으로 나오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인터랙션의 단계라 볼 수 있겠습니다. UI UX 디자인에서 와이어프레임과 프로토타입의 개념은 기술적인 관점에서 중요한데, 이 두 가지는 의미도 다르고 용도도 다르다. 그렇게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와이어프레임의 예시고요. 그냥 예를 들면 디자이너가 어떤 노트에 메모하듯이 이렇게 어떤 아이디어를 적은 것을 제가 한번 그려봤고요. 두 번째로는 왼쪽에 화면에 보시면 프로토타입이 실제로 화면이 구동하는 건데, 결국은 실제로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걸 쓰면 어떻게 될까를 만들어낸 게 바로 이 프로토타입이고, 우측에 물결 무늬로 되어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어도비 XD 같은 프로그램으로 이걸 디자인할 때 화면과 이어질 때 어떻게 설정을 하는가, 그런 부분, 이게 프로토타입의 예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좋은 디자인 사례는 여기 카카오톡을 먼저 가져왔는데요. 이 메시지를 받을 때 스마트폰 사용하는 나는 단 한 번의 화면이나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수용했습니다. 결국은 어떤 메시지를 빨리 받는 것이 이 스마트폰 사용자의 좋은 UX의 기준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카카오톡 나 내일 휴가란 이 메시지가 좋은 UX의 사용자 관점에서 UX의 예시라고 제가 찾아봤었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코로나 많이 번지고 있죠. 코로나 라이브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기사에서 소개한 대로 확진자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조회수가 많다.
좋은 UX를 가지고 있고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이 사이트에 좋은 UX를 가진 국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코로나 라이브러리 사이트를 대학생이 혼자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디자인과 좋은 UX, 아까 말씀드린 디자인 싱킹 그런 개념이 어떤 자본이나 많은 인력들이나 엄청나게 많은 그런 학구적인 시각이나 그런 게 들어가서 만들어진다기보다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좋은 아이디어 하나만으로도 좋은 UX를 가질 수 있는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은 이 UI UX 스터디를 왜 하려 했나? 코스콤 사업 분야가 이제는 회사 내부 구성원들도 각자의 사업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모르는 사업이 있을 정도로 사업 분야가 너무 많아져. 사업 분야를 늘린 이유는 회사가 존재한 이유인 매출을 늘리기 위한 것인데, 아까 타당성 개념을 말씀드렸었죠. 그 타당성에 부합하는가? 요거는 2020년이 아니라 2019년 기준의 결산인데요. 10년 동안 변화가 없습니다. 그 사이에 변동은 있었겠지만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매출이 정체된 이유는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디자인적인 관점이 되지 않을까. 예쁜 디자인을 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어떤 서비스를 기획할 때도 디자이너적인 사고방식이, 물론 굉장히 많은 고민하고 좋은 서비스들을 많이 만들었지만 거기서 조금 더 얹어서 디자인 싱킹을 적용했으면 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관점에서도 고민을 할 수가 있었고요. 변곡점,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이 늘어나는 것도 변곡이 될 수 있고 좋은 상태로 나아가는 건데 많은 요소들이 있을 건데 그 중 하나를 전 디자인으로 보았습니다. 이번 스터디를 통해서요. 마지막 예시가 코로나인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듭니다. 다만 재밌는 예시는 증권사인데, 증권사는 제가 알기로 올해 아마 10년 내 역대급의 영업이익이 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주식시장이 폭발하고 있고 많은 거래량 때문에 수수료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맞을 수가 있는데, 제가 코스콤에서 수년간 근무하면서 본 사실은 증권사들은 수년 전부터 비대면 계좌 개설이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결국은 좋은 UX, 좋은 디자인적인 관점에서 유저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알게 모르게 조금씩 계속 해왔었고, 그런 준비된 과정이 이번에 기회가 옴으로써 좋은 성과로 나타나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코스콤은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가? 각자의 사업 영역이 있고 각자 일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떻다 저렇다 말씀드리긴 어려운 부분이고, 각자의 생각으로 고민을 디자인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게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